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법 관련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법 관련 사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법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그 문법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규칙을 말하는 거죠. 문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고양이께서 저녁 식사를 하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우리 집 고양이께서 주어 있고 저녁 식사를 목적어 있고 하신다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닌데 어법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바로 그건 어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말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 똑똑. 누구세요?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대답이 It's me 이런단 말이죠. 그걸 정상적으로 풀었으면 It is me가 되는데 그것은 어법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법상으로는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는 항상 주격이 와야 된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it's me 해가지고 목적격을 적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은 바로 문법적으로는 틀렸는데 어법상으로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법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약간씩 문법에서 벗어나게 사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그 교집합적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법이라고 해서 그 문법과는 조금 별개의 영역을 조금 더 가진 그런 표현들입니다. 봅시다, 합시. 자, 동영상 밑에 설명을 보시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교재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법 관련 사항들 보시면 첫 장에는 말입니다. 어법 문제 점검 요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점검 요소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점검 요소가 나름대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또는 어떤 사람이 사용한 그 발화를 스캔해보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캔 기준이 머릿속에 있어야 나름대로 저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또는 문장을 제대로 써놨구나, 이거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기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 문제 점검 요소. 제일 먼저 적절한 어휘를 선택했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무진장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종아리가 얇을까? 종아리가 얇아? 얇다는 표현은 말입니다, 면적을 갖춘 널찍한 어떤 물건이 두께가 그렇죠? 얼마 나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죠. 종아리는 그게 면적을 가지고 두께를 가진 게 아니야. 그렇죠? 물건 자체가 원통형이란 말이야.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은, 대상들은 우리가 굵다, 가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허리가 얇고 종아리가 얇으면 그 사람이야? 종이장이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상한 달에 앨리스 나오는 트럼프 명정들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또는 가르치다, 가리키다 이런 거 이제 하나씩 그 구체적인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잘못 사용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말을 하느냐, 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함부로 생략을 해가지고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말은 문장 성분이 빠져도 대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들은 그 뒷문장에서 반드시 다시 언급하지를 않아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 어디가? 그럼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야. 학교에 가는 중이구나. 이걸 다 받아가지고서 얘기하진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 주어라든가. 특히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죠. 너 어디에 가니?
나 학교에 가. 나를 갖다 붙여도 상관없지만 좀 무뚝뚝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학교에 가는데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는 문장 차원에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기타, 부사어들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대화 상황에서는 뺄 수는 있어도 문장 성분, 적절치 못한 생략, 그 다음에 문장 성분들끼리 호응을 제대로 이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 요것도 중요한 문제죠. 대표적으로 이제 주어와 서술어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아래쪽 보시면, 교재 아래쪽, 첫 장의 아래쪽 보시면 한정어, 즉 앞에서 수식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정어와 수식 받는 말, 피한정어, 그 호응 관계를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타 호응 해가지고서는 11번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도 제일 끄트머리에 보세요.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이다. 즉 앞에 주어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은 이라고 서술이 되면 나중에 서술어에도 어떠어떠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짝이 안 맞아버리면 이제 문장 성분 호응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한정어와 피한정어의 호응 쪽에서 긍정적 호응, 부정적 호응 한번 보세요. 긍정적 호응은 뭐냐면 부사어들 중에서 또는 부사들 중에서 긍정문과 주로 호응을 이루는 부사들이 있단 말이야. 과연, 매우, 반드시, 아주, 정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부정문과만 호응을 주로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거가 바로 그거죠. 결코 뭐뭐하지 않다.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도무지 뭐뭐하지 않다. 별로, 여간, 전혀, 절대로,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뭐뭐치고 뭐뭐하지 않네. 또는 뭐뭐치고 뭐뭐하지 못하네. 이런 표현. 야, 가수치고 노래 되게 못한다 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문과만 호응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잘 따져줘야죠. 그 다음 불필요한 표현, 군더더기 표현, 중복된 표현, 이런 것. 우리말 특성인데 우리말은 다른 언어와 또 짝을 굉장히 잘 이룹니다. 그리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게 안 들려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한자어들과 고유어들이 그렇죠. 그 옛날 고전 표현에도 종종 나오는 건데 육간대청 너른 마루. 전혀 어색하게 안 들리거든. 근데 대청이라는 말이 넓은 마루란 뜻이란 말이야. 6칸이나 되는 넓은 마루, 넓은 마루.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 한자어와 우리 고유어가 붙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죠. 푸른 창공. 창자가 풀 창자거든. 푸른 창공이야. 동해 바다. 동해만 해도 동쪽 바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또 바다를 또 붙여요. 그렇죠? 그것뿐이야? 한자어뿐이 아니라 그 외국어도 다른 외국어에도 잘 붙는데 예를 들어서 지프만 하더라도 이거 자동차 종류인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찝차. 드럼 하면 이게 통인데 드럼 통. 그쵸? 요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표현, 군더더기 표현, 중복된 표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잘 봐줘야 됩니다. 중복된 건 있으면 굳이 중복될 필요 없이 하나를 빼줘야 정상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순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 어순. 이거 잘못, 그 부사어라든가 또는 수식어들을 갖다 잘못 끼워 넣으면 영 이상한 의미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 문장 요소들 간의 적절한 연결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고 형은 극장에 간다. 뭐야 이게? 내가 학생이면 형은 학생이 아니든지 형도 학생이든지 이런 식으로 짝이 맞아야 되는데 대꾸가 앞에서는 나는 학생이고 해놓고 형은 극장에 간다. 이상한 문장을 연결해놓고 있단 말이지. 요런 것들 적절치 못하다. 그 다음 의미가 모호한 것들. 그래요. 모호한 표현들 많습니다. 키가 큰 형의 친구 하면은 형이 키가 크다는 거야, 친구가 키가 크다는 거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분명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시제일치, 존대법. 우리말에서는 이 존대법, 높임법, 요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법과도 연관이 되긴 해. 그런데 문법에서까지 다루지는 않는데 그냥 어휘나 어떤 그 관용구에 딸린 그 표현들,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란 말이야. 왜 그
영어에서도 또 얘기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뜻만 알아가지고 수거의 의미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어법이거든. 보세요. 그 다음에 외래어나 한자어를 남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색한 외국어 번역 투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 한정어와 피한정어의 호응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긍정적 호응, 부정적 호응. 그 다음 앞뒤로 연결관계를 보시면 서로 문장을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어울리게끔 되는구나 하는 거. 자, 거기서 그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쭉 되는데 거기 괄호 6번에 원망적 호응 했잖아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누구누구를 원망하다, 그게 아니고 원망은 바랄 원자 바랄 망자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부디 뭐뭐 하소서, 아무쪼록 뭐뭐 해라, 뭐뭐 하기를 바란다,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원하는 측면, 원할 원, 바랄 망, 그런 뜻입니다. want to, 한마디로 영어로는. 우리말 어법을 얘기하면서 영어 표현을 끌고 온다는 것도 참 거시기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한정어와 피한정어의 호응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기준을 먼저 머릿속에 잡아 넣어놓고 그리고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넘어가 볼까요? 거기부터 보시면 교재 구성이 좀 특이하죠? 먼저 기본 예제가 있고요. 그 밑에 뭐야 이건, 동그라미 번호 잔뜩 붙어가지고 옳지 않은 문장, 옳은 문장 구별해라. 그 다음 옳지 못한 문장을 갖다가 뭐 해라, 옳게 고쳐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잔뜩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 강좌에서는요, 그 기본 예제 위에 그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 이론쯤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강좌, 다음 동영상에서 요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들을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리즈가 되는 거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는 바로 붙이지는 않을 거고 일단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인터벌을 가진 다음에 동영상을, 두 번째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는 두 개 동시에 보셔도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제 1번. 다음 말을 다듬어 고쳐보자. 이게 잘못 쓰는 말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잘못 쓰는 말입니다. 너 선생님이 빨리 오래. 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있는 표현인데 오래가 아니죠.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오시래가 이제 잘못되는 표현이고 전형적으로, 그쵸? 오시래가 아니라 오라고 하셔 또는 오라셔. 그 문장을 다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부분만 가운데 선을 긋고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제대로 된 표현을 갖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 선생님이 빨리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그 다음 리보솜과 리소좀은 서로 틀린 거야. 자, 여기서 틀린 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다른이라고 써줘야죠. 그쵸? 틀리다, 옳다 하는 것은 이제 right, wrong 이 개념이고, 옳다, 그르다 이 개념이고, 여기서는 이제 different,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리보솜과 리소좀은 서로 다른 거야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요거는 과도한 사동 표현이 되는데요. 소개시켜가 아니라 소개해줄게가 맞습니다. 소개하다라는 것이 A라는 사람을 B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 의미 자체에, 소개하다라는 말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개입이 돼 있다고. 근데 그걸 다시 시켜를 붙여가지고 사동으로 만들어버리면 과도한 사동 표현이 되는 거죠. 소개해줄게. 이런 식으로 고쳐주셔야 되고, 그 다음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자, 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높임말에도 쓰고 낮춤말에도 쓰죠.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옳은 표현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그 자신을 갖다가 낮출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낮출 때도 씁니다. 특이한 단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줬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 뒤에 계시겠습니다. 이것도 과도한 낮춤이거나 높임이거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있으시겠습니다 정도. 또는 있겠습니다 해도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요거 인사말로 참 많이 쓰는데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건 전형적으로 잘못 쓴 표현이죠. 왜냐하면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이게 형용사입니다. 품사적으로. 물론 그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나 알 바 아니다. 뭐 하면 틀린 말 써도 돼요. 다 알아듣습니다. 의도를. 근데 될 수 있으면 옳은 표현을 쓰자는 이야기지.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는 이거는 안 되는 표현이고요. 명령형을 쓸 수가 없어요. 형용사에는. 청유형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행복하자, 건강하자 이런 표현도 웃기는 표현이 되는 거야. 어법상 잘못된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하게 지내세요. 또는 지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부사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건강하게도 마찬가지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는 행복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런 표현이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입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을 때 보조적 연결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어게지고, 그죠?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맞는 표현이지 날아가다 이거는 과도한 유마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날라 이런 식으로 날아가다죠. 날다가 기본형이니까. 그러면 날까지가 어간이고 거기에 보조적 연결음이 아를 붙이면 날아가 되는데 이걸 굳이 날라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보세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 동작이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많이 들리는 표현인데 쓰는 표현인데 잘못 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심리, 정서, 느낌 이런 거는 추측형으로 쓰질 않아요. 단정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자신 없는 표현이죠. 자기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얘기 못하고 추측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캐치를 하게 만드는 안 좋은 표현이에요. 동작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우승하겠다. 그거를 겹다운표로 딱 찍어가지고 표현을 해줬으면 뒤에 라는을 갖다 붙여줘도 되는데 이런 거죠. 봐봐요. 우승하겠다. 이게 대화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대화상에서 자 지금 따옴표 들어갑니다. 따옴표 그 다음에 우승하겠다. 따옴표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 직접 인용이든 간접이든 인용이든 그냥 알아서 듣는 건데 문장으로 쓸 때 여기다 우승하겠다를 땅 찍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요게 있기 때문에 뒤에 라는 또는 라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개념 이해하시겠죠? 요게 있으면 그렇다 이거야. 만약에 없으면 이거 봐 빼는 거지. 우승하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그 기본 예제 맨 아래쪽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따옴표가 인용부호가 어디 붙어 있어요? 우승하겠다는 여기 있지만 있습니까? 뒤에 찍혀 있잖아. 그죠? 우승하겠다만 찍혀 있으면 모르는데 뒤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것은 그냥 우승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이 좋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우승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담이지만 선생님은 이제 길바닥 걸어 다닐 때나 거리 걸어 다닐 때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 주변에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이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귀로 마구 파고 들어옵니다. 이거 직업병입니다. 잘못된 표현들이 마구 들려. 아 저거 잘못된 표현인데. 아 저것도 잘못된 표현인데. 신경 쓰여. 이게 리슨 개념이 아니야. 히어링 개념이지. 그냥 들어와. 진짜 이거 직업병입니다. 공해예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웬만해서는 어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식사를 못합니다. 벌써 내가 앉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딸내미랑 이렇게 앉아 셋이 먹잖아? 먹는데 집사람이나 우리 딸내미나 내 표정 딱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또 잘못된 표현들이 막 들어온다 이거지.
그럼 벌써 음식 마시고 뭐고 다 귀찮아지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혼밥을 갖다 주로 좋아하는데, 왜냐? 이어폰 끼고 먹을 수가 있거든. 식구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이어폰 끼고서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한때 코로나 때는 이게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집에서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밖에 나가서 먹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아휴, 고달프게 삽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따로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설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 요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 예제 2로 넘어가 봅시다. 어우, 그 사이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근데 보면 옳은 문장도 있고 잘못된 문장도 있고, 물론 옳은 문장은 몇 개 안 됩니다. 잘못된 문장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씩 봐가면서 고쳐보세요. 자, 그리고 기본 예제로 묶여 있는 것은 그게 또 파트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자, 한번 보십시다. 기본 예제 2 뒤로 넘어가서 다음 문장에서 보충해야 할 성분을 찾아 고쳐보자, 이랬습니다. 보충해야 할 성분, 그럼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찾아봅시다. 요령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문.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얼핏 보면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문장 성분을 제대로 서술을 해놨느냐, 그러니까 문장 구성을 제대로 해놨느냐 아니냐를 갖다가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요, 문장 성분 분석. 문장 성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문법 영상 시리즈를 쭉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그리고 복습을 차근차근 잘한 학생들은 알 텐데, 아닌 분들은 좀 힘들 거고, 서술어부터 하는 겁니다. 주어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요, 연락에 앞에 서술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수식어가 딱 빼가지고 주어로 팡 수식해버리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 앞에 절 쭉 얘기하다가 그게 결국 뭐예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 돼버리면 주절의 주어는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앞에 뭔가가 잔뜩 서술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버리면 주어 찾기가 어려워져요. 대신 서술어는 찾기 편하지. 왜? 맨 뒤에 있으니까. 우리말의 주요 서술어는 주문장에 주절에 서술어는 항상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문장 예문 서술어가 뭡니까? 지닌다. 뭐가 지니는데? 문학은 지닌다? 말이 안 되죠. 문학이 뭘 지닙니까? 뭔가를 지녀도 사람이 지니는 거지. 그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목적어 봐봐. 문학이 본능을 지니나요?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문학은 이건 주어가 아닙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예술적 본능을 지니는 건 결국 사람이죠. 동물이 지닐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느니 예술을 수식하고 있잖아. 예술의 장르로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누가 지니는데? 사람들이 지녀야죠. 빠진 거야. 즉 문학을 앞에 우리는 또는 사람은, 우리들은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써줘야지. 그래서 거기서 주어가 빠졌습니다. 문학을 앞에다가 묶음표 아니라 땅 요거 보충해놓고 주어 요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봅시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 환경을 지배한다는 말은 돼요. 목적어 타동사 되니까. 근데 순응한다?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순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어법이야. 어디에 순응하는데? 환경에 순응하는 거지. 그게 빠졌잖아요, 부사어가. 그래서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부사어가 빠졌어. 그래서 순응하면서 앞에다가 또 이렇게 보충 표시해 주시고 환경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죠. 그 다음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모른다에 걸리는 주어가 없네. 누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가? 하여간에 그 주어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다음 또 문제가 또 있어. 뭐가요? 개통될지에 걸리는 주어도 없잖아요. 뭐가 개통되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나요? 인터넷이 개통되나요? 그러네. 주어가 두 개가 빠졌어. 뭐가 개통될지 누가 모른다. 그렇지요? 그러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란 문장 성분들 보충할 때는 문장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 그게 문장 하나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스캔 기준들이 착착착착착 넘어가면서 봐야 돼. 이걸 머릿속에다 먼저 기준을 넣어놓지 않으면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보이질 않아요. 특히 또 시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스캔을 해내려면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죠.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야 국어를 가르친 것도 지금 수십 년이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고, 특히 이제 그 논술 첨삭할 때 보면, 그쵸? 문장 잔뜩 뭔가를 써놨는데 이상한데 다시 보면 뭐가 빠지고 뭘 고쳐야 되고 이게 척척척척 나온단 말이야. 남의 문장 고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의도를 최대한 살려주면서 얘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겠구나. 그러면 앞뒤 문맥을 갖다 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최대한 의도를 살려주면서 문장 성분 모자란 거 고쳐주고 잘못된 표현 바꿔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뒤에 8번 문제도 역시 해설은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겠고요. 기본 예제 3번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찾아 고쳐보자. 이건 불필요한 성분이야. 아까는 없는 성분을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불필요한 성분을 빼야 되는 거죠. 보십시다.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앞에 장점 나왔는데 주어에서 그 선수의 장점은 해놓고, 그쵸?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보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지. 보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다시 쓸 필요가 없죠. 보내준다는 것이다. 또는 보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방학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동안이라는 말과 기간이라는 말이 의미가 겹치죠. 방학기간에 또는 방학 동안 둘 중에 하나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축구를 실컷 했다. 좋았겠다. 요새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축구 선생님도 뛰는 거 좋아하는데, 공 차고 뛰고 공 들고 뛰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못하겠어요. 더워서.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요런 것들, 공기를 자주 환기시킨다. 환기라는 말 자체가 공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공기를이 2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앞에 공기를 살려갖고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바꾸어 주어야 좀 어색해지죠. 공기를 바꾸다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 그렇죠? 물론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빼줘야 돼. 공기를과 환기 둘 중에 하나는 고쳐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앞에 있는 공기를 빼주는 게 좋지. 요즘 같은 때는 자주 환기시켜. 이것도 좀 웃기네. 환기라는 말 자체가 공기를 바꾸다라는 건데 거기다 또 시키다? 환기를 시켜? 누구한테? 아니죠. 환기해? 야, 그죠?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바꾸게 시키는 게 아니니까. 공기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 뒤에 밑에 예문, 예제 또 읽어보시면 또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큰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가고 기본 예제 4번 가봅시다. 다음 장. 다음 문장 성분이 자연스럽게 호응되도록 고쳐보자.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습관적으로 뭐뭐한 것은, 뭐뭐한 점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만들어지면 맨 뒤에 뭐뭐한 것이다, 뭐뭐하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술해줘야지. 다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끝부분만 살짝 고치면 되네요. 고쳐야 할 부분만 잡아서 고치면 되지 뭐. 공부가 중요하지. 이 뭐 그 교재에다가 뭐 잔뜩 멋있게 적어놓고 메모를 화려하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틀린 부분만, 잘못된 부분만 옳게 고쳐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가봅시다. 현재 복지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망입니다라는 표현보다도 전망됩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러면 전망됩니다라는 표현을 살려주려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는데 그렇게 쓰면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불가피, 전망 이거 다 한자어거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고유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죠. 편하게.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뒷부분을. 현재 복지 정책은 반드시 손질해야 합니다. 단순하잖아. 의미는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을 써주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지요. 손질이 불가피합니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손질해야 합니다 하면 되지 뭘.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하려면 깨끗해지려면 오염됐다라고 표현해가지고 피동형으로 서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소모된다. 야 이거 완전 영문투다.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긴 시간이 소모된다. 긴 시간이라고 써요 우리? 우린 전통적으로 긴 시간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오랜 시간이라고 쓰지. 이거 완전 take a long time인데 긴 시간이 소모된다. 그쵸?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도 되고요. 그죠? 그게 더 우리말스러운 표현이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용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들고 그쵸? 이런 식으로 쓰든가. 총체적인 난국이네 그러고 보니까.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등등등. 어쨌든 지금 이 표현으로서는 마음에 안 듭니다. 다음.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할. 이거 틀렸네. 왜냐면 절대로라는 부사는요. 부정 표현에 어울리는 거예요. 절대로는 아니고 여기서 반드시 아니면 꼭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한결같이는 어려운에다가 들어가면 안 되지. 어려운 앞에 있으면. 그럼 한결같이 어려운 게 되는 거 아니야.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 그게 아니죠. 어려운 이웃을 한결같이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줘야지. 위치를 바꿔줘야죠. 그래야 호응이 제대로 되지. 그렇죠? 아니면 한결같이 다음에 쉼표를 찍어주든가. 한결같이 쉼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쉼표가 간단하긴 하겠네요. 자, 그 다음 요 마지막 문장도 요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형의 문장인데 이것도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아직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설명 다 들은 다음에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지역은 이 주어부터 잘못됐어. 왜냐하면 중간에 쑥 빼고 맨 뒤에 서술어에다 연결해 보세요. 이 지역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역이 왜 처벌을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지역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문제고.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무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단. 우리 많이 쓰잖아.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그쵸? 무단결근. 잘 쓰는데 이 무단이라는 뜻이 사전 찾아보시면요. 까닭없이라는 뜻이에요. 까닭없이.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입산자 하게 되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까닭없이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 무슨 채집을 하러 들어가든 아니면 등산을 하러 가든 재미로 그냥 놀러 가든 뭘 잡으러 가든 하여간에 목적은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심심해서 들어가는 것도 목적은 있어. 까닭은 있지. 이거 무단 잘못 쓴 거죠.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산자가 무단 입산자가 일단 처벌을 받는다는 개념이긴 해요. 그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도록 고쳐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칠까? 이 지역은 서부터가 문제가 되죠. 아예 이걸 부사, 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지역의 산에.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무단 입산자는 어떻게 할 건데? 무단이라는 말을 잘못 쓴 거라니까. 허가 없이, 허가받지 않고 허가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입산자라고 굳이 쓸 필요 없어. 이 지역의 산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다음에는 사실 쉼표를 찍어주든가
아니면 의거하여라고 다 밝혀주든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의거까지만 쓰려면 뒤에 쉼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제60조의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불러드리면 이 지역의 산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또는 의거 다음에 쉼표 한 칸 띄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지. 와, 쉽지 않네요. 그럼요. 문장이 길어지면 더 어렵죠. 호응관계 살펴야 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쫙쫙쫙. 그러니까 앵간한 전문가 아니면 이거 남의 문장 고쳐놓는 거 장난 아닙니다. 우리 그 대학원에 지도 교수님들 흔히들 이런 말 하거든요. 농담식으로. 그 논문, 걔 논문 내가 써줬어. 선생님, 학생이 논문을 쓰지 않고 교수님이 쓰셨다고요? 그럼 다 내가 썼지. 아니 근데 어떻게 학생 이름으로 학위를 주십니까? 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로 써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는 겁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논문을 써와요. 근데 문장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돼? 다 교정을 봐줘가지고 진짜 빨간색으로 교정 다 보고 집어넣어라 뭔 빼라 이건 찍찍 날리고 막 살리고 그러다 보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전부 다 빨간 걸로 다 피칠갑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수정을 해가지고 고쳐서 써오잖아. 그러면 애초에 썼던 자기 논문이랑 완전 딴 논문이 돼 있는 거야. 누가 썼다 결과는? 이렇게 교수가 쓰라는 대로 쓴 거니까 농담식으로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야. 저 논문 내가 썼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농담이에요. 물론 초안은 이제 학생이 잡아왔죠. 대학원생이 석사든 박사든 간에. 근데 지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지도를 해주신다고. 장난 아닙니다 그거. 지도 교수님들 얼마 받지도 않고 그렇게 다 심사를 하고 지도해 주시는데 아우 생각해보세요. 보통 석사 논문이 보통 한 80페이지에서 한 12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 박사 논문쯤 되면 한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걸 죄 문장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면 이게 개념이 맞느냐 앞에랑 호응이 안 되지 않느냐 뭔 얘기인지 알고 써놨냐 각주 빠지지 않았냐 각주 틀렸네.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한 학기 내내 씨름하는 거야. 학생들이랑 1대1로 붙는 게 아니야. 또 교수 한 명당 그러니까 지도교수 한 분이 지도하는 학생이 대여섯 명씩 있단 말이야. 최소한 그게 동시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기일안에 다 봐줘야 돼. 자기 논문 따로 써야 돼. 강의 준비해야 돼. 교수도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험 보면 시험 채점도 해야 돼. 아우 장난 아니죠. 죽음입니다 죽음 진짜로. 자 그 다음 갑니다. 기본 예제 5번 관형화 구성. 관형화라는 말은 뭐냐면요 수식하는 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수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관형화 구성. 그럼 옆에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타이틀 관형화 구성 옆에다가 화살표를 쫙 해주시고 관형화 구성 뭐라고 쓰시느냐. 수식어 또는 수식어구의 과도한 사용. 수식어구를 과도하게 사용했다. 사실 이것도 과도한 사용이야. 이것도 수식어구의 해가지고 수식어죠. 요 과도한도 수식어죠. 수식어구의 과도한 사용.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경우는. 그게 관형화 구성이라고요. 보세요. 첫 번째 예문 유구한 수식어죠. 빛나는 수식어죠.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수식어죠. 가능성이 큰 수식어죠. 융통성 없는 수식어죠. 수식어가 몇 개가 붙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잘못 쓴 문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호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고쳐놔야지. 어떻게 고칠까? 유구한은 오래됐다는 얘기고 빛나는은 빛난다는 얘기니까. 근데 유구한과 빛나는은 어쨌든 전통 문화를 수식하는 말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고칠까? 유구하고 빛나는. 그 다음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거는요. 융통성을 수식하는 거예요. 문화정책을 수식하는 거예요. 문화정책을 수식하는 거죠. 융통성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봐봐요.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여기까지는 유구하고 빛나는이 지금 뭘 했습니까? 전통 문화를 수식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게 있잖아요.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해버렸는데, 이 가능성이 큰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뭐예요? 융통성이야? 융통성이라는 것이 전통 문화를 단절시킨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술해야 돼? 이 가능성이 큰 것도 그 뒤에 문화정책을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 융통성 없는 것도 문화정책이죠. 대등하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즉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것도 문화정책이고, 융통성 없는 것도 문화정책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 연결하듯이 유구한 빛나는을 유구하고로 바꿔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것도 바꿔줘야지. 어떻게?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짠! 어떻게 고쳐줘야 돼 이거? 여기 고 쓰니까, 고 썼으니까 그쵸? 일단 이것도 큰 문제점이야. 근데 문제점이 또 있어. 그러면 융통성도 없는 문화정책은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죠. 개념 이해되십니까? 다시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크며 융통성도 없는 문화정책은 그 다음 그 뒤 살려둘까요? 재고해야 한다. 재고되어야 한다죠. 다시 살펴줘야 한다. 재고되다. 아니, 문화정책이 뭘 재고를 해. 재고되는 거지. 정책이 주어니까.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크며, 그 다음 융통성도 없는 문화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리되죠? 잘 안 되시면 이 영상 리플레이 해가지고 필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들어보세요. 그 다음 것도 문제가 있어. 이것도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수술은 해놨습니다. 그 다음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잘 보세요. 고도의 정밀한 수술로, 이거 다 수식어잖아. 고도의 정밀한 수술로 비용도 저렴한 파격적인 저비용이다. 여기는 쉽게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인식이 되시죠? 비용도 저렴한 파격적인 저비용. 이다. 여기 지금 비용도 저렴한 파격적인 저비용. 저렴, 저비용, 중복이 됐잖아요. 일단 요거부터 저렴한을 뒤로 보내고 파격적인을 명사를 수식하는 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걸 빼버려.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좋지. 그러네. 그 다음 이게 앞에 거는 어떻게 될 거야? 이 수술은 후유증이 없는 수식어, 안전한 수식어, 고도의 수식어, 정밀한 수식어, 수술로. 이 수술은이 수술로가 또 나왔어. 의미 덩어리별로 따져봅시다. 후유증이 없다, 안전하다, 의미 중복이 되죠. 포함되는 부분이 있잖아. 후유증이 없는 게 안전한 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줄까? 후유증이 없어 안전하며 해가지고 의미 덩어리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고도의 정밀한 수술로. 고도의 정밀한 수술이 하나 있는데 고도의라고 하나, 고도로 정밀한 수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이 상태로 놓고 봅시다. 이 수술은 후유증이 없어 안전하며 고도로 정밀한 수술로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될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왜요? 크게 세 덩어리의 내용이 있는데, 후유증이 없어서 안전하다, 고도로 정밀한 수술이다, 비용이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잘 보세요. 후유증이 없어 안전한 것은 이 수술의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고도로 정밀한 건 장점 같아요? 단점 같아요? 이거 고도로 정밀한 하면은 뭐 정밀 기계공업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정밀한 수술은 장점이 아닙니다. 단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환자도 지치고 의사도 지치고
의사, 보조, 간호사분들도 다 지치고 집중력 떨어지고 난리 납니다. 짧은 게 좋은 거예요? 단순한 게 좋은 거고. 맹장수술 같은 거. 자, 맹장수 절개, 제거, 봉합. 딱 3단계야. 얼마나 단순해. 손놀림 빠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5분, 20분이면 끝나요. 딱 찾아가지고서는, 벌려가지고서는 찾아서 절개 딱 하고 봉합. 끝이야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고도로 정밀한 건 단점이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근데 뒤에 보세요.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한 건 이건 장점이잖아. 장점 두 개 사이에 단점이 끼어 들어가니까 문제가 이상해지지. 여러분들이 남을 설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설득하려고 할 때 장점부터 먼저 언급하고 나서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단점을 먼저 언급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해서 설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단점부터 얘기하는 게 좋죠. 그리고 장점을 나중에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듣는 사람도 솔깃해지지. 야, 요게 단점이거든? 근데 이만한 장점이 있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수술은 그 다음 이걸 들어가야지. 고도로 정밀한 수술로. 여기도 문제야. 왜냐? 근데 여기서 뒤에서 이제 논지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술이지만, 아시겠죠?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한 수술이지만 후유증이 없어 안전하며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래줘야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한 수술이지만, 또는 고도로 정밀하지만으로 해도 되겠어요. 앞에 수술이 나왔으니 정밀하지만이 낫겠다. 오히려 고도로 정밀하지만 후유증이 없어 안전하며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와, 좋은 수술이다. 뭔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명사화 구성 했는데, 명사화 구성은 이번 때 뭐겠어요? 아까 관용화 구성은 수식어구의 과도한 사용이라면, 명사화 구성은요, 명사 또는 명사형, 명사 또는 명사형의 과도한 사용이야. 명사 또는 명사형의 과도한 사용. 영어에는 명사 상당어구 해가지고 명사에 해당하는 여러 표현들, 요런 것들이 있는데, 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든지 대명사절이라든지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사뿐만이 아니라 동명사도 있다, 그지? 동명사, 이런 것들. 근데 우리말은 그런 것들 자체보다는 이제 명사형이라고 해가지고 명사형어미 붙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명사거나 요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거야. 봐봐요. 첫 번째,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굳이 예상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의존명사 것이다를 써줄 필요가 없죠. 예상된다 하면 되지.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좋아. 간결함. 두 번째, 여름이 되면 수해, 방지, 대책, 마련, 철저. 다 명사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다 풀어서 주술구조를 만들어 주어서 문장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름이 되면 수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운주는 권장, 도서, 목록, 선정, 이런 것들 전부 다 명사형이죠. 명사 또는. 은주는 권장하는 도서의 목록을 너무 주관적으로 선정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은주는 권장하는 도서 목록이, 아까는 도서 목록을 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번엔 도서 목록이 하면은 이제 피동으로 바꿔야죠. 너무 주관적으로 선정되었다며. 이렇게 목록을이라고 하면 주관적으로 선정했다며가 되는 거고, 목록 2로 가면 너무 주관적으로 선정되었다며, 이런 식으로 가야죠. 둘 중에 하나 고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 잠실 방면으로는 진행이 더딤을 보입니다. 굳이 더딤을 왜 써? 진행이 더딥니다 하면 되지. 또는 잠실 방면으로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쓰든가. 다시, 잠실 방면으로는 진행이 더딤을 보입니다가 아니라 진행이 더딥니다. 더딥니다. 또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기본 예제 7번 갑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쳐 써보자. 자, 요거는요, 의미의 모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가 불분명한 거지.
왜냐? 수식 구조가 또는 문장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용감한이 그야 아버지야. 요럴 때는 이제 쉼표를 찍어주든가 순서를 바꿔주든가 해줘야 돼요.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용감한 쉼표 찍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써주든지. 아버지가 용감한 거지, 문맥상으로 보면. 적군을 향해 돌진을 하는 걸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된다? 좋아하는 대상이 뭐냐 이거지. 아내야 비디오야.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 남편에게 물어봤어. 아내가 좋으십니까? 비디오가 좋으십니까? 비디오요! 이러는 경우 건전하진 않잖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남편도 비디오를 좋아하고 당신, 즉 아내분에게 당신도 비디오를 좋아하는데 그 증상이 누가 더 심하십니까? 요런 의미. 그러면 비교의 대상을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는 얘기야. 남편은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줬어요. 나보다가 아니라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 즉 그 정도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돼야지. 자, 다시 고칩니다. 남편은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요건 개수가 문제네. 사과 1개, 귤 1개. 그래서 1개씩 해가지고 2개를, 총 2개를 주셨다는 건지, 사과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귤은 일단 2개를 주셨다는 의미인지 분명치가 않죠. 어쨌든 그거 다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사과와 귤 각각 1개씩을 주셨다 하든지, 사과 1개, 귤 1개를 주셨다 하든지, 뭐 사과 몇 개, 귤 2개를 주셨다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사과와 귤 2개 하니까 최소한 1개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어쨌든 총수가 2개여려면 사과 2개, 귤 제로 이렇게는 안 쓰잖아. 사과 2개 그러지, 귤 2개 그러고. 근데 사과와 귤을 합해서 어쨌든 개수로 2개라면 최소한 하나씩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과와 귤을 각 하나씩 주셨다, 그런 식으로 써주셔야죠. 다음,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걸음을 걷는 모양이 이상한 건지, 모습이. 듣고 보니 그렇죠, 그죠? 걸음을 걷는 모양이 이상하다, 또는 걸음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이 표현도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는 없어. 그럼 필연적으로라는 말인데 그냥 우연히가 맞죠. 근데 습관적으로 우연치 않게를 쓰는 양반들도 꽤 돼요. 우연히가 맞습니다. 우연히 준성이를 만났다. 그 다음,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마시라는 얘기인지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한 잔은 되는데 한 잔 이상 해버리면 안 되잖아. 2잔 이상이라고 그래야지. 선생님은 하루에 한 6, 7잔 마시거든요. 근데 그냥 이상 없이 잘 삽니다. 건강검진받아도 깨끗하고요.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다. 그래, 문장 자체는 그렇게 고쳐놓으면 되긴 하는데, 2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또는 3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문장 자체는 해결이 되는데 내용에는 동의를 못하겠네. 그 다음,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웃으면서가 문제죠. 판매원이 웃는 건지 손님이 웃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판매원은 쉼표 찍으면 손님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판매원이 웃고 손님은 그냥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쉼표로 해결이 되는군요. 다음, 라스트 기본 예제 8번. 외래어법.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외래어법 예문 7개 제시를 해주시고 밑에 여백이 조금 있네요. 네, 있습니다. 요거 따로 필기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 여백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아래쪽. 그러니까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어쩌고 하는 그 예문 바로 밑에 여백에다가, 자, 우리말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사람 주어가 영어 표현보다 보면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떼어라 해가지고 유도 부사를 써가지고서는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물 주어가 종종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주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사람을 주어로 쓰는 거. 물론 어떤 뭐 물건의 상태를 서술하고 어쩌고 할 때는 사람 주어를 안 쓰지, 물건을 쓰지.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그런 문장 안에서는 사람 주어를 써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굳이 그냥 물건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피동형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 주어가, 그 다음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봅시다. 사물 주어보다, 그래요. 비교 대상을 갖다 밝혀주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해지니까 사람 주어가, 이렇게 쓰는 거 좋겠다.
다음 두 번째, 부정 표현보다 긍정 표현. 아까도 그 불가피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긍정문 표현이 더 좋고요. 그 다음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이 그 다음에 중요 내용이 앞에 서술되어야 또는 중요 내용을 앞에 서술해야. 그래,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이 좋다고 했으니까 능동으로 써줍시다. 중요 내용을 앞에 서술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움,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정리하면 우리말은 사물주어보다 사람주어가 자연스럽고요, 부정표현보다 긍정표현이 자연스럽고요, 피동표현보다 능동표현이 자연스럽고요, 중요 내용을 앞에 서술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이제 적용시켜 나가 봅시다. 일단 필기하시고, 자, 동영상 잠깐 스톱 시켜놓은 다음에 필기하시면 되겠죠? 필기 다 끝나시면 이제 동영상 다시 플레이하시면 되겠고, 자, 했다 치고 갑니다. 첫 번째 예문, 그 사람은 선각자의 다름 아니다. 굳이 부정표현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선각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을 각자. 선자는 먼저 선자. 선구자 하면 앞서 달려나가는 사람이고,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이고, 또 뭐 있어요? 선지자 먼저 뭔가를 깨닫고 알은 사람이죠. 알아낸 사람 선지자. 선지자 예레미야 뭐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선각자, 선구자, 선지자, 선행주자. 그러면 앞서 달리는 주자고요. 자, 이와간 그런 식으로. 근데 다름 아니다, 굳이 이렇게 부정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 사람은 진정한 선각자였다. 좋잖아. 긍정 표현, 사람 주어.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보세요.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야, 이 표현은 딱 영어에 뭐가 생각나요? 어떤 수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이거. 근데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먼저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우리말 표현으로 다시 바꿔놓은 거. 그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서구 문물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 아니야. 안 좋죠. 그럼 우리말 표현으로는 어떻게 고치는 게 좋아? 그의 작품은 주목을 받을 만하다 또는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써야죠. 주목할 만하다. 만하다는 붙여야 됩니다. 뭐뭐할 만하다, 뭐뭐하는 체하다, 뭐뭐하는 척하다, 뭐뭐인 양하다. 요거 전부 다 띄고 띵띵띵띵 다 붙여야 돼. 다음,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회의를 왜 가져, 갖기는. 물론 영어에서는 이 have 또는 take, make 뒤에 어명사, 부정관사 다음에 명사를 써가지고 동사처럼 쓰는 경우 많아요. take a walk, take a look, have a seat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동사처럼. 그리고 그게 또 점잖은 표현으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회의를 하자 하면 되지, 부터 회의를 갖도록 하자야 말이 돼. 예전에 전임 모 대통령이 이런 표현 잘 썼었어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왜 가져? 생각이 소유물이야? 그냥 생각합니다면 되지. 영어식 표현을 갖다 굳이 have an idea, 그걸 갖다 굳이 우리말 어거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말처럼 쓰고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써버리면. 그 다음 네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야.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도 지나치지 않는다? 부정 표현을 썼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한다 또는 늘 불조심을 해야 한다. 언제나 불조심을 해야 한다. 언제나 불을 조심해야 한다. 뭐 여러가지 긍정적인 표현 많지 않습니까? 굳이 부정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이 표현도 마음에 안 들어. 학생들에 대하여는 무슨,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요?
관심이 많다 하면 되지.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짧게, 간결하게, 다른 거 오해 안 하게. 그 다음 학생회의에 있어 같은 표현 필요 없다니까. 그냥 학생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죠. 그 다음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침몰과 함께. 이거 완전히 위드 전치사구 그걸 갖다 그대로 번역한 투인데 안 좋습니다.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여 또는 배가 침몰하면서 함께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고쳐주는데 한 가지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거 중요 내용을 앞에 서술하는 거. 그게 아마 예문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19번 문제 1번은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게 예문이 그 위에 기본 예제에 없어가지고 19번 문제 그 바로 그 기본 예제 8번에 19번 바로 아래 보면 1번 선택지 있죠.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 낙후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거 완전히 the most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이랑 똑같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중요한 내용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거야.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 낙후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뒤에 것이 중요하죠. 그걸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딱 고쳐놓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 낙후. 이거 전부 다 명사화 구성이거든. 그래서 풀어 써줘야 돼.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술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중요 내용을 앞에 서술해야 우리말은 자연스러워진다 하는 거.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해야 돼요.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가지고서는 남들 얘기하는 것마다 그냥 팍팍 그게 꽂혀봐.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 예제 8번까지 해서 기본 이론들을 좀 아주 기본적인 걸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아래쪽에 수두룩하게 깔려있는 그 문장들을 보면서 옳은 문장은 안 고치셔도 되고 잘못된 문장들은 나름 배운 이론을 갖다 적용시켜가지고서는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인터벌을 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될 거예요. 다음 주쯤 해가지고서는 제가 요거에 대한 해설 영상을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놓고 내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자, 하여간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